예,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여당도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이후에 큰 내용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오늘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관련 영상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12월 3일 밤 당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불법 계엄을 막아냈습니다.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들 같은 극단주의자들에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가 없을 겁니다. 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오늘 퇴임의 의견이었습니다. 일단 먼저 윤희석 대변인부터 오늘 한동훈 대표의 그 퇴임에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일단은 하실 말씀을 아주 적확한 표현으로 과하지 않게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퇴할 수밖에 없는 당대표 입장에서 일단 본인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 명확히 본인의 탓이라고 했고, 또 앞으로 당이 나아갈 바, 보수 우파가 나아갈 바에 대해서도 걱정 어린 말씀을 하셨고, 예. 또 본인은 계속 정치하겠다는 의지도 또 밝힌 거라고 봐요. 나가서도 예. 지지자들이 많이 오셨는데 저는 끝까지 간다, 뭐 이런 말씀하신 걸로 보면 앞으로 그렇다면 정치인 한동훈의 3기가 이제 열리겠다. 예, 1기는 비대위원장 시절, 2기는 당대표 시절. 그 3기 정치인 한동훈의 모습은 어떨지, 그게 또 우리가 지켜봐야 할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가 이제 사퇴 이변을 하면서 맸던 넥타이를 또 주목하시는 분인데, 저게 네. 법무부 장관 취임할 때 그 예, 넥타이라면서요? 예, 그 한글이 이렇게 후민정음. 예. 음. 해석을 좀 이렇게 해봤어요, 저는. 예. 뭐 맞을 겁니다, 아마. 법무부 장관 임명돼서 취임할 때 그 마음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겠다. 아마 그 뜻이었을 거예요. 그럼 오늘 그 넥타이를 똑같이 맸다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마음 변치 않고 있다. 상황은 이렇게 됐으나 어쨌든 본인의 진심은 변하지 않았다. 아마 이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이 아니었을까 혼자 추측해봤습니다. 예. 사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원외 당대표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과제였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사퇴하면서 이제 원외에서 또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돌이켜 보면 지난 총선 때 어떻게든 원내엔 들어왔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도 좀 지적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뭐 이런 거죠. 저희가 아까 표수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원내의 당대표였다면, 국회의원 그렇죠. 신분이었다면 수시로 열리는 의총에 다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맡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론 당대표가 의총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의원이 신분과 아닌 것은 또 차이가 있으니 예. 한동훈 대표가 국회의원인 당대표로서 의총에 들어가서 계속 본인의 논리를 설파했다면 소위 친한계라고 불리는 의원분들이 의사를 뭐 좀 바꿨거나 하는 거는 좀 적었을 수도 있다.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조금 그 85명의 예, 반대표. 탄핵을 반대한 그 친윤 의원님들이 희생양이 좀 필요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탄핵을 막고 싶었다면 지난번처럼 표결에 아예 응하지 않으면 되는데 표결에 응하면서 당론은 탄핵 반대로 이렇게 세우고, 사실 무기명이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표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어떤 국민적인 지탄은 또 받기는 싫고 탄핵은 해야겠는데 탄핵에 대한 그런 책임은 한동훈 대표한테 다 떠넘긴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어찌 됐든 저희는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12.3 내란 사태 때 가장 먼저 이 내란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줬고, 그래서 뭔가 계엄이 좀 빨리 정리된 측면이 있어요. 예. 그리고 중간에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친한 의원들이 움직이기에 더 쉬웠다. 예. 그래서 정치인으로 보면은 상식적인 행동을 했지만 이분이 사실은
정치인으로서 경험이 적다 보니까 예. 경험이 적은 것에 비해서 총선 기간에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공천을 관장했는데 어쨌든 뭐 2조 심판이다 뭐다 해가지고 총선에서 굉장히 대패했고 그리고 1호 당대표 공약인 최혜병 특검도 뭐 관찰은커녕 발의조차 못했고 예. 그리고 의정 갈등 관련해서 뭔가 추진하려고 했지만 뭐 정부의 발목이 잡혀서 어떤 성과를 못 내다가 뭐 끝에 와서는 독대론 그냥 정부와 신경전만 벌이다 시간을 보낸 그런 형국이다. 저는 조금 정치적 경험을 더 쌓은 후에 예. 지금 또 충분히 본인의 존재감은 보였으니까 좀 경험을 더 쌓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장모 여사님. 저는 한동훈 대표가 물러나지 않을 도리는 없었을 것 같아요. 예. 정치적 책임을 지고. 근데 이런 식으로 사실상의 추출과 내쫓음을 하면서 저는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국민의힘의 민낯이 드러난다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의원 한 분이 헌법기관으로서 본인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어떤 광경이 펼쳐졌습니까? 당신들 동지가 아니다. 더는 못 간다. 탄핵에 어떻게 찬성한 투표했냐? 사람들 누가 했느냐. 선별하겠다. 배신자다.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습니까? 그러면서 아까 희생양이라는 표현 쓰셨는데 공감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잘못을 다 뒤집었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국민의힘은 지금 국민 눈높이에서 탄핵이 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반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방향성의 끝에 누가 있냐면 국민들이 계시는 거예요. 시민들이. 예. 근데 그 방향으로 안 가고 완전 역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어차피 한동훈 대표가 더는 대표직에 있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뭔가 국민들 마음에 맞는 부합하는 그런 방향의 선택지를 거부하고 배신자란 낙인을 찍어서 내쫓은 거예요. 사실상.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여의도 국회 앞에 나왔어요. 이런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정치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제 탄핵 소추 가결 직후에 이제 국민의힘이 또 의총을 바로 열었는데 그 현장이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이 드러나고 있죠. 한 명씩 일어나서 탄핵 투표가 어떻게 했는지 밝혀라. 뭐 이렇게 했던 장면들. 또 당대표 사퇴하라. 뭐 이런 장면들. 사실 여당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런 것이 또 영원히 또 남게 되기 때문에 이 공당으로서 좀 뭐랄까요? 좀 뼈아픈 장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윤희석 대변인부터 김병진 두 분. 그냥 제가 촉대를 메고 말씀을 예, 드릴게요. 예. 부끄러워요. 예. 부끄럽고요. 국민들께 많이 죄송하고요. 근데 그 장면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저희 당원들의 뜨거운 어떤 탄핵에 대한 반대 심리, 분노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가끔 이제 방송 나와서 속칭 개딸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문제점과 잘못된 왜곡된 시각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저희 당의 당원들도 강성. 왜곡된 시각을 가진 지점들이 꽤 있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대통령이 이번에 비상계엄을 일으켰던 부정투표론, 부정선거론. 부정선거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북한군이 주도해서 일으켰다라고 하는 북한 침투설. 확고한 믿음들. 그다음에 이번 윤석열 대통령님의 비상계엄 발동이 위헌 위법이 아니고 탄핵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대목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속칭 말하는 우리가 평균적인 상식에서 국민의 중간 지역에 있는 보통의 국민의 평균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대목들인데 예. 어쨌든 현상은 그래요. 실제 현실은 그렇고 예. 그래서 제일 저게 자 그러면 국민의힘 소속의 국회의원들과 국민의힘 소속의 당협위원장들이 1차적으로 이 당원들의 어떤 생각을 고쳐드리고 이분들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올바른 생각으로 이끌어가야 될 책무가 있긴 해요. 예. 기본적으로 저희 책무예요. 그리고 저희가 잘못했어요. 특히 국회의원분들은 헌법기관이면서 그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잘못된 거예요, 보면. 예. 근데 이게 저희 책무라고 사회 전체에서 언론에서 또 봐주지 마시고 국가 전체가 이건 쫙 양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황과 이런 잘못된 사고가 왼쪽 극단, 오른쪽 극단에서 매번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토대와 구조를 이번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CBS 같은 주요 언론기관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 극단에 있는 양극단에 있는 당원들 지지자들의 생각이 좀 유연해지고 이분들의 생각이 중간으로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의 사고의 유연성이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이슈가 생기든지 간에 극단적인 대결을 하는 이 정치의 모습을 끝없이 보게 될 거예요. 끝없이 보게 될 거고 며칠 전에 그 토요일 저녁에 국민의힘 의총장의 어떤 비상식적인 행태를 비판하는 장면을 어쩌면 3년, 4년, 5년 후에 또 보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당장에 이게 지금 주요 쟁점은 아니지만 예. 이게 양쪽에 뿌리 깊은 나무로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 사회 모두의 아픔이고 책임이에요. 윤희석 대변인. 네, 공감합니다. 여러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일단 의총장에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본인의 양심을 드러내라고 했다는 것이 대단히 충격스럽고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 굉장히 일단 참담했을 거예요. 하여튼 집단의 힘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저희 당이긴 하지만 정말 놀랬고 일단 목요일 12일 날 있었던 의총장에서 한 대표와 의원 몇 분 간의 이 뭐라고 할까요? 좀 소란스러운 장면이 있었잖아요. 생중계됐죠, 사실은. 저는 거기서부터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소위 말해서 정말 저희가 보여드려서는 안 되는 가장 부끄러운 치부를 낱낱이 실시간으로 영상과 음성을 통해서 국민들께 전달한 거잖아요. 예. 그 상황에서 뭐 말리는 사람도 없고 그랬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그냥 민낯 그대로 보여줬다는 것. 그리고 탄핵 의결이 있었고 그리고 그 직후에 비상의원총회에서 또 그런 일이 있었고 한 대표 퇴장 후에 바로 최고위원들이 줄지어서 사퇴를 하고 뭐 이런 상황. 일단 뭐 송구스럽다는 말씀 외에는 제가 드릴 말씀이 생각이 안 납니다. 예. 두 분이 정말 진심으로 성찰적인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대통령 현직 그 윤석열 대통령 임기 이후에 비대위 체제가 굉장히 많았었고 이번이 5번째인가요? 그런데 그럼 차기 비대위원장을 누가 할 것이냐 뭐 이런 논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좀 이 수습을 하는 과정이 또 굉장히 중요할 텐데 많은 분들이 거론됩니다. 누가 되나요? 혹시 아시는 분이 김명진 의원님은 굉장히 모르게 그 민주당에서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일단은 예. 오늘 박대출 의원이 박대출 의원이요? 예. 중진 의원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했는데 그래요? 그냥 당내 인사다. 아, 그래서 뭐 원인지 원내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고 정해졌대요? 아니 그러니까 당내 인사다. 그러니까 외부 인사는 아닌 것 같고 용병을 하면 안 된다. 예. 당내 인사로 뭔가 좀 경륜 있고 경험 많은 분으로 선임해서 진행하겠다. 당의 안정과 화합 그리고 쇄신을 위해서 잘 이끌 수 있는 경험 많은 당내 인사가 적격이 아닌가 그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용병이 우리 당을 망쳤다. 용병 불가론을 내세우고 있기도 하고 나경원 의원 역시도 이제 같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좀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해서도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물론 이제 예측 불가능한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용병도 문제지만 홍준표 대구시장도 정치를 3, 40년 했는데 어떻게 3, 40년 하는 동안 일관되게 외로운 늑대냐 이거죠. 따르는 사람도 없고 좀 본인부터 좀 성찰을 하고 이게 남의 당 일이 아니잖아요. 본인의 당 일인데 불난 집에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조금 논평하고 이러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요. 이번에 만약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여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그 대선 후보가 되면은 이분은 탄핵 대선 전문 패전 처리까지 들을 수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때도 해서 탄핵 대선 때 떨어지셨잖아요. 그래서 좀 말씀에 자중을 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예, 윤석 대변인. 아니 뭐 저희 당 사정이니까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될 것 같고 예.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렇죠. 예. 비대위원장은 일단 임명 권한이 당대표 권한대행 또는 직무대행 이렇게 돼 있는데 권성동 권성동 원내대표가. 권한대행 체제가 됐기 때문에 예, 이제. 권성동 권한대행이 전국위원회에 추천을 해서 전국위원회 의결이 나면 임명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총을 통해서 아마 전국위원회 올릴 분을 선정하는 회의를 오늘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은 뭐 결론이 당연히 안 났겠죠. 그게 아까 김주호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박대출 의원의 브리핑 내용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그래도 당 안팎에서 여러 얘기가 좀 들리는데 예. 뭐 나경원 의원, 김기현 의원, 또 권영세 의원, 주호영. 예, 뭐 주호영 부의장 뭐 이런 분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아까 뭐 의총장 분위기를 좀 전달해 주는 분은 뭐 나경원 의원 쪽으로 또 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에서 제가 어느 방송에 살짝 얘기한 적은 있는데 예. 결론이 난 건 아니에요. 아하. 또 다른 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이 있고 아하. 생각보다 이렇게 빨리 뭐 내일 결정한다, 모레 결정한다 이렇게 될 것 같지는 또 않아 보입니다. 예. 원외에서는 또 원희룡 전 장관도 거론된다. 뭐 이런 예, 보도도 그런 있긴 얘기도 한데. 있습니다. 예. 예. 혹시 이 인선 관련해서도 용산의 의견이 반영될 수도 있는 겁니까? 그거는 그건 뭐 상상의 영역인가요? 예, 시청자분들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근데 가능성이 아주 닫혀 있는 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게 전국위에 추천을 해서 그 실무적인 작업을 하시는 분이 일단 권성동 권한대행이 되는 예. 거잖아요. 권성동 의원은 사실 이 국면에서도 대통령을 엄호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김건희 여사 특검이든 뭐든 이런 부분을 권한대행인 그 한덕수 총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면 지금 뭐 면면이 나오시는 분들 저는 뭐 외부자입니다만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좀 실망스러워요. 김기현 대표 어떻게 전당대회에서 대표됐었습니까? 대통령이 없었으면 됐었습니까? 전 나경원 의원도 사실 핍박받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이 국면에서. 왜냐하면 본인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걸 갖고 정부 입장이랑 다르다라고 하면서 사실상에 또 이렇게 왕따 비슷한 게 있었고. 근데 이 국면에서는 갑자기 민의를 즉각 수용하는 게 민주주의냐는 취지로 국민들한테 반문을 하더라고요. 예. 저는 좀 실망했습니다. 근데 나오는 분들이 다 원희룡 전 장관 뭐 더 이야기 드릴 것도 없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으로 비대위는 뭡니까? 이 비상한 상황을 타개하고 국민들 마음에 가 닿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엄중한 임무를 맡는 건데 그러니까 과거에도 용병을 채택했던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됐을 때 이정현 대표 내려오고 임명진 목사 비대위원장 했었잖아요. 예. 그런 어떤 쇄신 내지는 변화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럴 채비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한국 정책이 비대위 정치는 뭐 여야 막론하고 항상 계속 반복돼 왔었는데 일단은 국민의힘 이제 비대위 체제 전환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야당 민주당에서는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을 하고 있죠. 국민의힘의 주도권을 가져도 된다. 일단 경제 분야에서라도 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진 의원께서는? 논리적으로 보면 나쁠 건 없죠. 나쁠 건 없는데. 네, 논리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아니 근데 이게 민주당이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가 그 대통령 잠시 권한 정지시키고 총리와 뭐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더니 헌법에 없는 위헌적인 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죠. 예. 헌법 시스템대로 하려면 각 상임위가 있잖아요. 예. 그럼 상임위원장하고 장관하고 각부 상임위 간사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몇 개 상임위나 몇 개 부처에 걸쳐 있는 것들은 원내대표들이 협의를 하면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 자체 이재명 대표가 한 거는 그냥 순수하게 논리적으로 본다면 국정 안정을 위해서 오케이.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논리가 일관됐으면 좋겠고 과거에 그렇게 탄핵 남발하고 예산 깎아대면서 흔들어대다가 이제는 다시 추경 편성해가지고 깎았던 예산 다시 채워줄게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폭발을 그러니까 저희 당원들이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저 모시기에 다 걸렸다 지금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협의체 좋아요. 담백한 마음으로 모두가 욕심을 버리고 대한민국 미래 발전을 위해서 합시다.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예.
과거에 당신이 했던 행위와 당신이 했던 말을 가지고 그러면 한번 봅시다. 얼마만큼 진실이 실렸느냐고 우리는 생각을 하겠습니까라고 얘기했을 때 예. 글쎄요. 이 지점을 예. 민주당에서 굉장히 엄중하게 봐야 해요. 저희가 정치공사라는 뜻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진실로 뭔가를 제안을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진실을 100%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을 이미 이재명 대표가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협의체 구성 제안을 할 때도 네. 국민의힘은 여당이 아니고 제2당이다.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바로 우리가 여당이다 하면서 거부를 하잖아요. 정쟁의 연속이고. 그다음에 이제 탄핵 심판 관련해서 탄핵은 빨리 진행돼야 한다 하지만 그럼 본인 재판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같이. 제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있고 대법원 판결 안 났으니까 대선에 나가면 안 됩니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하고 당선이 돼야 인수위 없이 바로 취임을 당선된 다음 날부터 해야 되는 차기 조기 대선 있을 경우 얘기하는 겁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본인이 만약에 당선됐을 때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또 이의 제기를 하겠어요. 재판은 어떻게 할 겁니까? 중지되는 겁니까? 아니면 대법원 판결 났을 때 그 임기는 어떻게 중단이 돼요? 이재명 당선인은 그럼 대통령 된 다음에 내려와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어떠한 합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한 1분 남았는데 네. 김재호 대변인. 이재명 대표 재판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대로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아까 이제 윤석열 내란 수계 혐의자가 정권을 잡았을 때 굉장히 폭정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예. 야당으로서도 굉장히 견제를 할 수뿐이 없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지금 직무대행 체제인데 견제하면 안 되죠. 그리고 지난번 한덕수 그 한동훈 대표 뭐 통치 관련해서는 예. 그 교섭단체 소수 교섭단체만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려고 그래서 문제잖아요. 이번 이제 민주당에서는 큰 틀에서 국회에서 같이 의논하고 같이 이 혼란을 수습하자 순수하게 제안한 거고요. 저희도 다수당이기 때문에 예. 국정에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겸허한 마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15초. 저는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는 너무 상시화됐어요. 이게 상수가 돼버렸어요. 이게 다 총선 과정에 대선 과정에 지금까지 계속 반영돼 왔던 겁니다. 지금 이 정치 국면에 이런 상황을 초래한 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게 정치 쟁점화되기엔 너무 불씨가 미비해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판 토론 오늘 함께해 주신 분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김경진 전 의원, 장윤 변호사 네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